네, 두 번째 주제는요, 역실적 장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기를 한번 설정해 볼까 합니다. 역실적 장세의 피크 아마 7월에서 10월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실적이 2분기에는 예상보다 부진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더 부진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86번가가 최고의 곰으로 부정론자, 비관론자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쵸? 원래 좋게 봤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그렇게 돼버렸네요. 다시 한번 이제 증시, 국면, 한번 제가 예상했던 것도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금융장세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때부터 2020년 3분기까지요. 그 다음엔 이게 실적장세로 넘어갈 것이다. 실적장세에서도 전반 후반이 있는데 전반으로 넘어갈 거다. 2020년 10월부터 4분기부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21년도 2분기 중으로 한 5월, 6월 정도부터 해서는 실적장세 후반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했고, 실제 그때 넘어갔죠. 그 다음에 실적장세 후반은 21년 3분기까지로 끝나고 역금융장세가 4분기부터는 도래하게 될 것 같다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역금융장세는 22년도 1분기 중으로 아마도 한 2월이나 3월 정도부터는 역실적으로 바톤을 터치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실적 장세가 완연히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쯤에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 보시면은요, 실적입니다. 러시아 전쟁이 2월 중하순에 발발을 했었죠. 그쵸? 그러면서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올라갔다고 해서 이 올라간 원부자재 가격이 원가로 비용으로 바로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올라간 거를 그때부터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재고예요. 이거를 생산해가지고 팔죠? 그때 이게 가격이 원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평균 원가를 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선입 선출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게 실제로 올라간 게 원부자재 가격이요, 이게 실제 기업 원가 상승에 반영이 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 따른 영향이 1분기 실적에는 거의 반영된 게 없다라는 거고요. 제조기업은 보통 3개월 정도 재고 투입된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서 2분기 중순에 발발했으니까요. 그러면 5월 중하순 정도부터는 반영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5월 중순부터니까는 2분기 실적의 절반, 여기에는 급등한 원가 영향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 상해 봉쇄를 3월 말부터 빡세게 했었죠. 예, 그래서 이거가 매출액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따라서 1분기 실적은 보시면은 3월 말부터니까 반영이 거의 안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분기에는 거의 100% 다 반영이 되게 되겠죠.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한 기업이 저는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 영향이 유럽의 소매 판매에도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본격화됐느냐? 4월부터입니다. 유로존 소매 판매 전월 대비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그래도 이게 플러스 그전에는 0.3, 그러니까 이제 수정치 0.4 나왔죠. 그 다음에 3월 데이터는 플러스 0.3이었어요. 근데 지금 4월 데이터 어떻게 나왔냐? 마이너스 1.3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소매 판매 쪽, 소비 쪽이 4월부터는 전쟁 때문에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 노출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의 매출에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까지도 2분기 매출액은 생각보다 부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시도요, 4월부터잖아요. 1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암만 안 좋아 보여도 사람들이 이미 안 좋을 거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가격에 혹은 분석에 반영을 예상치 하고 있으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을까? 약간 내리긴 했어요. 1.3%. 근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몇몇 기업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 끝나고서 대규모 미국의 IT 기업들 중에서 실적 잘 나왔다고 하는 기업들 뭐가 있죠? 대표 대형주들 중에 테슬라가 일단 되게 잘 냈죠. 애플이 잘 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잘 냈죠. 구글 쏘쏘했어요. 메타 안 좋았죠. 나머지는 좀 나빴어요. 우리가 그나마 미들맨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누구였냐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도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해서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너무 강해서 가이던스를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하향을 해가지고서 상단이 2.32예요. 근데 지금 EPS 예상치가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컨센서스가. 그렇지만은 여전히 예상치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상단보다 높은 2.33달러입니다. 다음 분기가. 추가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주자 애플입니다. 애플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뭐라 그랬냐. 중국 봉쇄의 영향으로 인해서 40에서 80억 달러 가량의 매출 손실 우려가 예상된다라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제 3월 말 대비해 가지고서요. 애플의 매출액에 대한 2분기 다음 분기 매출액에 대한 매출액 추정치가 36억 4천만 달러가 지금 하향이 됐어요. 40에서 80억 달러 대비해서는 아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향의 여지가, 왜냐면은 이번에 좀 중국 봉쇄가 좀 빡셌어요. 예상보다 길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길어질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보다 더 하향되지 않을까. 플러스 애플도 당연히 유럽에서 익스포저가 있죠. 매출액에. 근데 유럽이 지금 안 좋습니다. 걱정이 조금 될 수 있겠죠. 플러스 추가적으로요. 다음 테슬라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참 난 사람이고 기인이죠. 이상한 멘트들을 자주 해요. 작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만약 주식을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찬반 투표 막 붙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뒤에 주식을 팔았잖아요. 세금 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요, 머스크란 사람이 기인이긴 하지만은 없는 얘기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할 때에는. 요즘에 보시면은 사람 자른다 그러고 침체가 좋다 그러고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멘트를 머스크가 많이 하기 시작을 했을까?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이제 매니저 분과 식사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테슬라 다음 분기 실적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상해 공장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서 테슬라 이익률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테슬라 캐파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해 공장이 완전히 멈추게 되었던 이 상황에서 만약 정말로 상해 공장의 이익률이 다른 공장들보다 대단히 좋았다면, 그래서 이 공장이 멈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2분기의 실적 추정치는요, 3개월 전 대비해서 14% 정도는 하향이 됐어요, 테슬라가. 그렇지만 만약에 중국 공장이 만약 정말로 대단히 수익성이 좋은 공장이었다라고 하면 멈췄던 그 2달 동안의 영향이 크게 작동하지 않겠느냐. 그도 그럴 것이 14%가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이익 증가율을 48%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 이와 더불어서 사실 제가 그 전에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했을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테슬라 실적 발표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실적이었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레 마진율 개선이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진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 1분기 실적이 조심스럽게 투자자들이 기대치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분기로는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상해 공장 때문에 잘못하면 현실화가 돼버릴 것 같아요.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CEO들 다 경고를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토요타 한번 보시죠. 토요타 보시면은 5월 11일 날에 실적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일본도 수출 기업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엔 약세가 한창이던 5월 11일 날 이때 이제 그 토요타 실적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은 원자재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익이 20%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재 비용의 전례 없는 상승으로 연간 이익의 5분의 1이 줄어들 수 있다. 장중한 때 5% 넘게 하락했다. 아직까지 요 주가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도요타는 그간 넉넉한 반도체 비축량 덕분에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았다. 근데 자재 비용이 엄청 2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자재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저렴한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전년도 약 3조 엔에서 20%가량 감소한 2조 4천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12% 증가한 3조 3,600억 엔으로 예상을 했다. 회사는 2.4조 엔을 부르는데 시장은 3.36조 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실제 올해 1에서 3월 분기 이익은 4,638억 엔으로 평균 추정치인 5,211억 엔에 크게 못 미쳤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요, 추정치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트래킹 해보니까 5% 정도만 하향했어요. 회사는 20% 줄어들 거라 그랬는데. 근데 그러니까 회사는 2.4조 얘기했고 지금 추정치는 3.36조였나요, 아까? 근데 3.36조에서 5% 정도만 내렸습니다. 놀랍죠? 회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시장은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들 보통은 쓰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소식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단독 포스코 현대제철 강판값 톤당 15만 3천원 인상 최종 타결. 기사를 보시죠. 좀 더 자세하게 보게. 자, 포스코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 그룹과 상반기 차량용 강판 가격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치열한 주의다리기였다. 철강 업체들은 20만 원을 요구했다. 현대차 제가 알기로 10만 원 불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간에 15만 3천에서 타결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반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분기 자동차 업체들 실적에 강판 가격 인상분이 그때는 아직 타결이 안 됐으니까는 작년 가격으로 계속 반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제가 예전에 자동차랑 철강 다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결이 되잖아요. 상반기께.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1분기에 팔았던 것까지도 소급 적용해서 다 플러스 15만 3천 톤당 해서 추가 수익이 나오는 거고,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서 다 이제 비용 반영을 2분기에 해야 되는 거죠. 현대차가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자동차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요 무려 14.3%나 올랐습니다. 다른 애들 해외 업체들 다 내리는데. 근데 1분기 당시에 실적 시즌 때 코멘트 보시면 이제 부품 업체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뭐라 그랬냐면, 원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비용 증가분을 완성차 업체한테 별로 반영을 안 했고, 다음 분기부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영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아직 부품 쪽에 비용 증가분이 완성차 업체한테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모비스는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나빴어요. 상대적으로 완성차 대비해서요. 자, 차량 한 대당 보통 1톤 정도 철강제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현대차가 분기에 90에서 100만 대 정도 파니까, 만약에 한 200만 대 분이 15만 원씩 적용이 되면은 3천억이겠네요.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2조 초반이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주요 시장 자동차 판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중국, 유럽 1월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였어요.
2월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6, 마이너스 5였어요. 근데 3월부터 전쟁 영향, 중국 봉쇄 영향이 본격화되죠.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9. 4월에는 이게 정말 더 본격화됩니다.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0. 좋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쵸? 긴장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요, 제가 갈수록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이미 느껴진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적 시즌 초반에만 해도요, 1분기 실적 시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이 7.5, 8.1로 높았어요. 과거 10년 평균이 6.5거든요. 근데 그보다 높았죠. 7.5, 8.1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적 시즌 또 좋은가 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때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특징은요. 요때까지 발표하는 기업은 20%의 기업밖에 발표를 안 하죠. 전체 중에. 이 중에서 이 반절가량은 회계 기준 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라 그러면 22년도 1월부터 3월 말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발표하는 기업들은 21년도 12월부터 22년 2월인 법인들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러니 3월에 중국 봉쇄, 2월 중하순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반영이 안 된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실적을 빨리 내는 그런 쪽에 영향이 적은 금융사들은 영향을 갖고 분석해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실적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근데 2월 3일에 그 불확실성들이 본격 들어오고 금리가 막 상승하는 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실적 발표된 것까지 쭉 다 해서 썸을 해보니까 99% 나왔을 때 보니까 증가율이 8.1이 4.6까지로 떨어진 거죠.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없지 않아요, 절대로요.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마소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 누군가는 환율 때문에 이익이 생각보다 저조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테슬라, 애플은 중국 봉쇄 때문에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도요타나 이런 업체들은 유가를 비롯한 비용이 늘어가지고서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한번 보고 가죠. 원래 반도체 가격 3분기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 논리가 아주 짜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해도 반도체 반등 강도가 약해요. 개별주가 오르지 반도체 주식들 대표주들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어떤 모 운영사에 계시는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반도체 다 비웠대요. 안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최근 한 달가 5.4% 하락했습니다. 하이닉스는 7.2%가 감소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마이크론도 내려야겠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마이크론은 최근 1개월 동안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0.23% 상승했어요. 와우. 미국 분들 대단하십니다. 놀라워요. 반도체의 명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은 올렸어요. 올렸어. 반도체가 더 좋아진대요.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제일 빠르게 잘 알거든요. 우리나라에 전문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 반도체를 제외하면요. 지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대부분의 섹터에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중입니다. 분위기가. 아까 제가 자동차 보여드렸죠. 14.3% 최근 한 달가 이익 추정치가 올랐다고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한국 치고는 제일 좋았어요, 최근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향후 이익 추정치가 경쟁적으로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스위스팟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매출 쪽에서요. 중국 봉쇄 혹은 러시아의 타격에 영향이 반영이 안 된 거죠, 1분기는. 근데 2분기는 중국 봉쇄 100% 반영될 거죠. 유럽 데이터도 은근히 나쁘죠. 다음으로 매출 쪽에서 그나마 이거는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 안 좋은 얘기 할 거거든요. 그나마 대외 불안정을 환율이 약세가 돼져서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버팀목이 돼준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실적에서 작용할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유일한.
비용 쪽에서는요. 1분기 중반부터 올라가던 원가가 1분기에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 2분기에는 절반이 들어올 거고 3분기에는 100%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주요 요인입니다. 2분기에 생각보다 안 좋을 거고 3분기는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비용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비용 쪽에 특수 요인도 있었어요. 한국전력 혼자서 8조의 적자를 부담해줬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요, 분기의 영업이익 합이 50에서 60조 사이예요. 근데 한전이 한 10조 가까이 적자 내줬잖아요, 혼자. 그러면 60에서 70조 수준으로 적자가 나오게 되겠죠. 분기 영업이익이 합산이 나오게 되겠죠. 자, 한전 혼자 딱 적자 빼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좋아 보이게 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전도 주가가 올라요. 뭐냐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대규모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전기료를 정부에서 올려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전기료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이 한전 혼자 부담하던 8조의 적자를 나머지가 나눠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니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낮춰줘야 되지만 그건 안 하는 거죠. 나쁜 거는 빼고 좋은 거, 좋아질 것 같은 건 넣어줘서 썸 해보면 원래는 제로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를 엄청 해주고 있는 겁니다. 8조 원어치를요. 지금이야 당장에는 그 민간 발전사들한테 비용 전가를 하려고 한전이 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이마만큼까지 안 좋으면 전기료 상승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청구도 끝났잖아요. 2분기에는 제가 볼 때 발전사들이 부담할 것 같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아마도 기업하고 가게가 부담하도록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1분기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었다. 2분기에는 나쁜 요인들이 절반이 들어온다. 3분기에는 나쁜 요인이 100%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가 나쁘고 3분기는 더 나쁠 거다. 그런데 현재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PER 기준으로 과거 평균에 불과하다. 혹은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럼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면 안 좋지 않겠느냐.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적 위험들인데요. 요것들이 다 9월에 몰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이 지금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 중임에도 유가가 저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라 그랬냐. 올 가을부터는 다시 이제 비축률가 너무 낮아져서 다시 비축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9월부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비축률을 풀고 있어도 120불로 점프를 한 유가인데 9월부터 다시 미국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중국이 봉쇄 해제에 지금 나서기는 했지만 최소한 10월에 있을 당대회 개최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또 뭐 어떤 도시에서 확진자 나와서 봉쇄하고 해버리면 코로나 봉쇄는 최소한 9월, 10월까지는 계속될 이슈다. 다음으로 연준이 일단 6월, 7월 다음 두 번 회의에서 50bp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뭐 결정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미팅 이후에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안 열려요. 9월에 열리는데 9월 FOMC가 9월 21일에 있습니다. 자, 이때 과연 50으로 올릴까요? 25로 올릴까요? 아니면 포즈를 할까요? 안 올릴까요? 그쵸? 9월 달에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에 그러면은 나오게 될 물가하고 고용을 보고서 연준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미국의 물가는 ISM 제조업 물가 지수의 3에서 6개월 후행하는 걸로 이 코릴레이션 그려보면 높게 나오거든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ISM 제조업 물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대단히 높습니다. 내려가는 듯 하다가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유의미한 수준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월간 고용이 15만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머리 깨집니다. 그쵸? 복잡합니다. 아주.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세상이 변했잖아. PR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PER이라는 거에 멀티플을 올려줄 때의 논리가 뭐냐 하면 저성장이다, 저금리다, 저금리, 금리가 할인율인데 금리가 낮으니까 PER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제로까지 금리 내리니까는 이게 엄청 유행을 했죠. 요즘에 금리 올라가니까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죠, 그쵸? 금리 올라갔으니까는 PER 멀티플이 과거 대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과거 10년간요, 미국채 10년물의 평균 금리가 2.05%입니다. 지금 2.9% 넘었어요. 근데 과거 10년 평균 S&P 500 PER은요 16.9배였어요. 지금 17.5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참고로 과거 20년간 미국채 10년물 평균이 2.94입니다. 네. 제가 어떤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도 요즘 막 여기저기 많이 나가다 보니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어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찍은 게 아직 업로드 안 된 걸 수도 있는데요. 얘기를 하다가 워낙 막 뭐 인플레 높았던 시기하고 막 증시 뭐 요즘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인플레가 오면 그럼 실무 자산을 사야지, 주식은 올라가지, 인플레가 오는데 주식이 왜 안 올라가, 이런 말씀도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인플레가 엄청 높았다고 해갖고 우리가 걱정했던 시기가 70년대잖아요. 그때 주가 나빴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빴냐? 금리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멀티플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이제 1970년대 그 아주 물가가 높았던 시기에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보시면은 5에서 8%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폴 볼커 나온 이후에는 막 이제 엄청나게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리죠. 그쵸? 15% 이상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5에서 8% 왔다 갔다 할 때 동안에 미국 S&P 500의 PER이 얼마였느냐? 니프티 50가 유행하고 있던 70년대 초까지 17, 18배 했어요. PER이. 74년 11.68, 75년 8.3, 76년 11.82, 77년 10.41, 78년 8.28, 79년 7.88, 80년 7.39, 81.9.02, 82년 7.73까지 가고, 폴 볼커의 정책이 성공한 이후에 다시 10배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배 이상까지 쭉 올라갑니다. 왜 우리는 20배 이상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리고 그거의 논리가 저금리라고 했는데 그걸 벗어났는데 왜 그럼 수정을 안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실적 장세의 피크는 아마도 2분기 혹은 3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이 2분기 이제 6월 말에 끝나면 7월 이제 말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실적 시즌 숫자가 실적 공포되는 7월에서 10월 정도까지가 역실적 장세 피크 일 것으로 본다입니다. 이 차트는 정말 무서운 차트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리슨이 2018년 차트랑 요번에 S&P 500 차트 그대로 갖고 와봤더니 거의 그대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하락장의 패턴하고 지금을 이렇게 그 덧붙여 가지고서 자료 내는 게 유행입니다, 여러분. 유행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 차트하고 이번 코로나 때 차트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입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왔겠네요. 금요일날 빠져갖고. 금융위기 때 2008년도 4월, 5월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라는 겁니다. 안 좋지만 올랐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때도 플러스 10이었죠. 플러스 10.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20% 빠졌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10% 오릅니다.
이번에 우리 증시도 20% 빠졌죠. 미국 증시가.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쵸?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10%까지 오를 수도 있겠죠. 이때랑 똑같다면은. 그 뒤에 50% 빠졌습니다. 침체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은 저금리만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하고는 여러분 얘기가 다릅니다. 예. 침체는 좀 달라요. 특히나 그게 누적된 경제적인 문제가 폭발해가지고 오는 침체의 경우에는 험악합니다. 이제 제가 맨날 침체 얘기해봤자 솔직히 그런 얘기들 저도 이제 다니면서 지인들한테도 많은 그런 이제 뭐랄까요 네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어라는 얘기를 들어요. 야 침체가 왜 오냐? 웬 말이야? 침체가 왜?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인플레가 이랬지 침체가 왜 오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전략을 좀 바꿔볼까요? 저의 입으로 침체를 얘기하지 말고 유명인들의 입으로 좀 침체를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명인들이 침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아까 전에 앨런 머스크 침체 얘기 나왔잖아요. 요거 사실 저희 채널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트윗한 날짜가 언제죠? 2021년도 12월 31일입니다.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이제 과거 히스토리가 역사가 가이드가 된다면 다음 리세션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묻죠. 그러면 당신이 생각할 때 다음 리세션 언제 올 것 같냐? 그러니까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 하면요. 이게 지금이 아니고요. 작년 연말의 일입니다. 매크로 경제를 예상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내 감으로는 아마도 22년도 봄 혹은 여름 즈음일 것 같다. 23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머스크가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역시적 장세 피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